이시카와현에서 33년 동안 형사 일을 했던 베테랑 형사 니시무라 도라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 경찰 인생엔 한 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이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그가 지금도 후회하는 이유란 대체 무엇일까요? 1992년 10월 1일 새벽 1시 무렵 이시카와현 경찰에 한 통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내용인즉슨 딸이 차 안에서 죽어있다는 이야기였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를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안지츠 치오라는 젊은 여성으로 이시카와현 하쿠산시에 살던 세 자매 중 막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역 수영협회 부회장이었고 언니 역시도 수영선수로 활약했기에 치오 씨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수영부의 매니저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엔 이때의 경험을 살려 카나자와 스위밍 클럽이라는 수영장에서 코치로 근무했는데요. 그녀는 밝고 상냥한 성격이었기에 학창시절부터 수영장 근무 시절까지 무척 평판이 좋았고 사이좋은 남성 동료들이 몇 명 있긴 했지만 남자친구는 없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가족이 그녀를 발견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엄격한 편이라 통금 시간이 10시로 정해져 있었고 치오 씨도 무슨 일이 있을 때면 반드시 집에 미리 연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날은 어째서인지 밤 11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기에 어머니와 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 그녀의 직장 동료들에게 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치오는 7시쯤 퇴근했는데요? 라는 답변을 할 뿐이었죠. 이에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한 가족들은 주변 지역을 자동차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 0시 50분 무렵 치오 씨가 근무하던 수영장으로 향했고 이내 수영장의 직원 주차장에서 딸의 차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당시 주차된 차의 모습이 좀 이상했다고 하는데요. 현장 주차장은 각기 번호가 매겨져 있고 치오 씨는 2번 주차칸을 사용하고 나는데 어째서인지 사각에 딱 맞게 주차한 것이 아니라 1번에 딱 붙도록 왼쪽 대각선으로 차가 세워져 있던 것이죠. 당시 어머니는 차 안을 들여다보았고 아내는 딸이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채 눈을 감고 기대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딸이 잠들었나 싶어 조수석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이내 반대쪽인 운전석 문을 열어 딸을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반응이 없었고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발견 당시 피해자는 멜빵 바지를 입고 있었고 지갑이나 현금 등이 들어간 숄더백은 뒷좌석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경찰은 흉기를 넓이 3.5cm의 끈 같은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시신의 턱에는 2cm 정도의 상처가 있었으며 이 상처는 범인이 처음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흉기인 끈이 턱에 걸려 실패했을 때 생긴 것으로 이후 다시금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시신은 눈의 붓기와 우려이 심각했기에 범인은 피해자의 목을 장시간에 걸쳐 졸랐으며 사망 추정 시각은 9월 30일 저녁 8시 전후로 발견 당시 자동차의 시동은 꺼져 있었지만 열쇠는 그대로 꽂힌 상태였고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수사 과정에서 몇몇 중요한 증거가 발견됩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멜빵 바지 등 부분에 묻어있던 진흙이었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얽혀있던 식물의 작은 잎이었죠. 먼저 멜빵 바지 등 부분에 진흙이 묻었다는 것은 범행 현장은 자동차가 아니며 범인이 피해자를 야외에서 넘어뜨린 뒤 살해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에 얽혔던 식물의 작은 잎. 이 식물은 메타세쿼이아라고 불리는 나무로 일본 내에서 자생하는 종이 아니기에 식물원이나 공원 등 한정된 장소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이었죠. 이에 경찰은 지역 내에서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진 장소를 수색했고 10월 2일 수영장에서 5km 정도 떨어진 자연공원인 링고엔이라는 곳에서 피해자의 신발, 범인의 머리카락 등 여러가지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현재는 공장이 들어섰지만 범행이 발생한 1992년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원이었고 저녁 5시 15분 이후엔 관리자도 퇴근하는 장소였죠. 그리고 이 진흙, 경찰이 당시 차량 타이어에 끼어있던 진흙을 분석한 결과 그 성분은 링고엔의 것과 일치했기에 경찰은 정황상 범인이 링고엔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차에 싣고
수영장 주차장에 데려다 둔 것으로 파악했죠. 한편 이외에도 추가적인 정보와 증거가 밝혀지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시신의 머리카락엔 메타세쿼이아 이외에도 3.8cm 길이의 하얀 실 2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실은 토야마현의 극히 일부에서만 제작되는 물건으로 시중에서 따로 손에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죠. 또한 범인이 눈썹 칼로 피해자의 멜빵을 끊으려 한 흔적과 더불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긴 흔적이나 팬티의 고무줄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뒤집어진 흔적이 발견되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가슴에선 범인의 타액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듯 현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은 경찰은 이번엔 피해자의 목격 정보를 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해를 돕기 위해 목격 정보를 시간대별로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저녁 6시 45분 피해자는 근무를 끝마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20분 수영장 동료가 치호 씨가 퇴근 후 차를 타고 집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이 지난 8시 50분 무렵 그녀의 자동차는 어느샌가 직원 주차장에 대각선으로 주차된 상태였죠. 그리고 밤 9시 35분 일을 끝낸 다른 수영장 동료 3명이 1번 칸에 세워뒀던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다만 이때 피해자의 주차가 굉장히 이상했음에도 이들은 차 안을 들여다보거나 하진 않았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사건 당일 8시 50분 무렵 건장한 젊은 남성이 북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과 주차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로 추정되는 차량을 젊은 남성이 운전하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 등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주변 인물들은 각기 알리바이가 있었고 추가적인 목격 정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죠. 참고로 수사 당시 경찰은 범인의 모발과 타액을 채취했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92년 당시 일부 현에선 DNA를 이용한 수사가 시행 중이었지만, 이시카와현 경찰은 DNA 수사 장비도 없었을 뿐더러 DNA 증거 보존에 대한 지식 측면에서도 허술했기에 결국 이 사건은 2007년 공소시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진 지 19년이 지난 2011년 서두에 언급했던 베테랑 형사 니시무라 토라오 씨는 한 권의 책을 출판합니다. 바로 치오짱 미안해 라는 책이었죠. 그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100명의 형사 중 한 명으로 33년 동안 이시카와현에서 형사 생활을 하며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마음속에 한 가지 후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가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미제 사건, 가나자와 수영코치 살인 사건이 그것이었죠. 이 치오짱 미안해라는 책은 그가 정년퇴직 후 경찰에 재고용되어 사건을 재수사하며 알게 된 사실이나 수사 당시의 이야기를 엮은 책으로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선 이 니시무라 토라오 씨의 추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토라오 씨는 피해자가 퇴근 후 집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는 증언으로 볼 때 그녀가 범인과 북쪽의 어딘가에서 합류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링고엔으로 이동한 뒤 범인이 그녀에게 성행위를 시도하려 하자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쳤고, 범인은 그녀를 덮쳐 그녀가 입고 있던 멜빵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측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네, 바로 범인이 면식범이라는 것인데요. 면식범이 아니고서는 피해자와 합류할 리가 없고, 피해자의 근무처에, 그것도 그녀가 사용하는 주차장 번호칸에 정확히 주차를 해둘 리가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시신을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옮겼을까요? 이에 토라오 씨는 범인은 아마 일정이나 약속이 있었고 피해자를 9시 무렵에 발견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추측했습니다. 또한 그렇다는 것은 수영장에 아직 직원이 남아있다는 것과 이들의 퇴근 시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빈 공간이 잔뜩 있었음에도 굳이 1번 칸에 바짝 붙여 대각선으로 주차한 것도 1번 칸에 주차한 사람이 왜 차를 이렇게 세웠지? 라며 안을 들여다보도록 주의를 끌어 9시에 발견되기 위해 일부러 그랬던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한편 토라오 씨는 정년퇴직 후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당시 이런 대규모 수사의 경우엔 증거 보존 때문에 형사가 실제 증거를 직접 보기보다는 감식계가 정리한 사진이나 보고서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당시 현장 감식 담당자는
목에 남은 질식사의 흔적은 4cm이며 멜빵끈의 넓이가 3.5cm라고 적었기에 초기 단계부터 멜빵끈이 흉기가 아니라고 단정지었지만 정작 10년 후 재수사를 진행하던 토라오 씨가 직접 넓이를 측정하자 멜빵끈의 넓이는 4cm였다고 합니다. 즉, 범인은 미리 끈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멜빵끈을 이용해 살해했던 것이죠. 범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과 우발적인 범행은 수사 방식도 방향성도 다르기에 토라오 씨는 화를 내며 당시 감식을 맡은 담당자를 찾아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왜 그랬냐 라고 물었고 돌아오는 답변은 옛날 일이다, 난 모르겠다 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92년 수사 당시 용의선상에 한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알리바이 수사 단계에서 아직 명확하게 알리바이가 입증되지 않은 다소 근거가 충분치 못한 인물이었음에도 어째서인지 알리바이 있음으로 처리되어 수사 선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당시 경찰이 택한 수사 방식은 미코미 추오사, 목표 수사라 불리는 방식이었어요. 이는 특정 인물을 처음부터 범인이라 단정지은 다음 이 인물에 대한 증거나 증언을 모아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어떤 인물을 수사 중이라는 정보는 외부에 절대로 발설해선 안 되는 기밀이죠. 그런데 한 경찰 간부가 이 이야기를 발설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특성상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문제는 이 소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지역사회에 퍼지는 헛소문을 막고 토라오 씨가 자신의 경찰 인생의 후회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치오짱 미야네 라는 책이었고 훗날 이 책을 한 영화 감독이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토라오 라는 영화죠. 이 영화는 토라오 씨 본인이 주인공으로 출연해 타마 뉴 웨이브라는 영화제에서 베스트 나무주연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토라오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선배의 말도 듣지 않고 반대로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형사 인생을 걸어왔죠. 그래서 엄청나게 적이 많았습니다. 미움을 받아서 1년 동안 외진 시골의 파출소로 발령받기도 했죠. 이 수영 코치 사건 때도 결국 같은 이유로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었습니다. 만약 형사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조직을 잘 이용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이 제게 있었다면 이 사건의 결말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반성하는 마음과 함께 피해자 유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제 경찰 인생에 남는 한 가지 후회입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과 더불어 뒤늦게라도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